자, 계속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15번부터 보겠습니다. 1회. 자, 다음 중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보시면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정부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자 할 건데 때로는요. 그럼 이러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2번 보시면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개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상속하는 것은 물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유권의 구체적인 권리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맞는 겁니다. 3번 보시면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뭐냐면 개발 이익이라 하는 겁니다. 국가는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건 불로소득이죠. 그리고 또한 외부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환수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4번 보시면 토지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서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 거는 영원히 이걸 소유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어쩐지 맞는 듯하지만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지역을 도시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농림지역이다. 이런 지역을 자연환경보존지역, 그 다음에 어중간한 지역 이런 걸 이걸 관리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을 관리지역이다. 자, 이런 것들은 서로 중복해서 정하면 안 됩니다. 중복되지 않게 정해야 돼요. 같은 도시지역 내라도 이런 지역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녹지지역 이것도 중복해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자, 용도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미관지구다. 이거는 뭐 경관지구다. 그럼 미관지구 겸 뭐 고도지구다.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16번은 말은 길지만 과거에는 주로 이제 LTV다 해갖고 자, 론 투 밸류다 해갖고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 위주로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과거에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담보 가치 대비해서 돈을 주로 빌려줬는데 IMF가 터지면서 주택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렇다 해서 뭐 회사를 잘 다니면 이제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도 막 잘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니까 결국은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무진장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DTI라는 겁니다. 자, DTI는 데프트 이거는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매액이 원리금 지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프트 인컴이다 해서 소득 대비해서 매액이 은행권에 지불하는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 DTI라고 하는데 자, 지금은 이걸 혼용해서 같이 씁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을 빌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6번은 말은 굉장히 긴데 결국은 DTI를 물어보는 겁니다. DTI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다음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주택의 공급선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항상 세금의 어떤 귀착은 어떤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이 세부담을 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은 세부담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보시면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자는 세부담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요자가 아니면 소비자가 세부담을 100% 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1번 맞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면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균형 임대료와 균형 수급량이 결정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균형 임대료다. 시장 임대료다 해주는데
요 임대료 수준이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네들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하는 거를 규제 임대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그나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봐야 이미 높은 임대료를 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 2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 이거보다 높다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임대료 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해줘야 돼요. 3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틀렸네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킵니다. 자, 이렇게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임대 차익이 남아있고 갑자기 나 임대 사업 안 하겠다 이렇게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임대료가 낮으니까 공급자 측면에서는 자꾸 임대 사업 안 하려고 하겠죠. 공급량을 막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낮으니까 이걸 소비하려는 양은 또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자꾸 초과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더라도 직장을 옮기더라도 그쪽에서 집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지니까 주거 이동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거 이동이 활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소하게 만든다 해줘야 돼요. 4번 보시면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한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보조해줬다.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넓은 집에 가서 살아라. 아니면은 조금 주거 환경이 좋은 데 가서 살아라는 얘기죠. 근데 자신은 임대료를 보조받았는데 자신은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자기는 이 집이면 충분하대요. 그러면 다른 재화를 더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한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택 소비자 보조다. 얘는 이제 공급자 보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급자 보조라는 것은 무슨 집 주인을 지원해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려는 건설업자들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건설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들겠죠. 지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질 거니까 자연스럽게 임대료는 하락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인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소비자 보조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돈을 주게 되면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공급자한테 보조해 주게 되면 얘네들이 지어놓은 데가 여기다. 애들 학교는 여기 있는데 남편 직장도 그러면 이쪽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가 좀 곤란하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 못 받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보장 못 받는. 그 다음에 18번은 갑은 자신이 받은 봉급의 일부를 매년 1월 1일부터 적립하기로 했다. 매년의 적립액은 1,000만 원씩 하기로 하였다. 2008년 1월 2일부터 1,000만 원을 적립하기 시작한다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적립된 금액의 합계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면 1,000만 원씩 7년 동안 적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7년 후에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럼 여기다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요걸 딱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요 내용만 알게 되면 바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혹은 내가계수라고 하죠. 주어졌네요. 그래서 6.3938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니 8.3938이네요. 8.3938 바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 2번에 있네요. 2번.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19번.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그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이거를 위험이라 한다. 맞는 겁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미래 기대 수익의 변동 가능성 이렇게도 표현하고 실현된 수익이 예상된 수익과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현금화시키기 어려운 위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했다가 나중에 돈이 급하다 그러면 한두 달 내에 팔리면 다행인데 뭐 1년이 되도록 2년이 되도록 안 팔린다 그럴 경우는 어떤 이런 걸 뭐라고 유동성 위험이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유동성 위험이란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요거를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팔래도 안 팔린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 수밖에 없죠. 이런 거를 유동성 위험이다. 그 다음에 화폐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으로 이자율을 변화시켜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법적 위험이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법적 위험이라는 것은 법적 환경이 변하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크게 또 손해날 수도 있죠. 이런 거를 법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4번 보시면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투자안이라도 위험 대가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있다. 이게 틀렸네요.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는 무위험 수익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위험 대가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5번 보시면 법적 위험이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 수익률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 정책 변화라든가 법적 환경이 변했다. 그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변동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위험이다 해줘요. 자, 20번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위험조정 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1번 맞는 겁니다.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 2번 보시면 A 투자안의 변이계수는 0.6이고 B 투자안의 변이계수는 0.3이라면 A 투자안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투자안이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A 투자안이 상대적으로 약간 열등한 투자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이 변이계수가 뭐냐면 이거 뭐 중요성 있는 건 아니지만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건데 A 투자안은 0.6이고 B 투자안이 0.3이라면 A 투자안이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A 투자안이 보다 더 우월한 투자안이 아니라 B 투자안이 더 우월한 투자안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 아울러 상승한다. 맞는 거죠? 요구하는 수익률은 위험이 커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률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두 개가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정도 수익률이 이걸 상관계수다. 로우라는 용어 쓰는데 이때 1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반대로 움직일 경우는 투자 비율만 잘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10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포트폴리오 구성자산들의 수익률의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5번 보시면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맞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비용인 무위험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비용인 위험 할증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21번 보시면 자, 항상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한다면 요거는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어떤 수익률이 다 붙어 있는 금액을 구하는 공식. 얘는요, 특정 수익률이 쏙 빠져 있는 금액을 구하는 공식,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100원을 예금했을 때 뭐 3년 후에 찾을 돈이 얼마냐? 이거 뭐죠? 이런 거는 100원에다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거꾸로 해볼게요. 자, 3년 후에 133.1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얼마를 예금하면 되냐? 이걸 뭐라 하냐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133.1원에다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그래서 얘와 얘는 역수관계가 있는 겁니다. 얘를 뒤집어 놓은 게 이거고 얘를 뒤집어 놓은 게 이거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행하고 적금을 불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기말 40원씩 불입하기로 했다. 그러면 자, 4년 후에 찾을 돈이 얼마냐? 그럼 하나하나 다 이자를 다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런 게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를 연금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래서 연금에다가 이때는 미래가치계수를 곱하게 되면 이자가 다 더해진 적금 차질 돈이 나옵니다.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어떤 사람이 은행하고 적금을 불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적금 차질 돈이 800원입니다. 그러면 매기 불입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그럼 여기서는 적금 차질 돈을 모르는데 얘는 적금 차질 돈은 아는데 적금 불입액을 모르네요. 그럼 이자를 다 더한 게 이거죠. 그럼 이때는 800원에다가 감채기금 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얘와 얘는 이제 역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어떤 정년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매년 말에 50원씩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시점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그러면 이때는 50원에다가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어떤 사람이 이거를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다면 200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연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연금으로 받는다면 얼마인가? 얘는요, 연금으로 받을 돈은 아는데 일시불로 받을 금액을 모르는 거고, 얘는요, 일시불을 받을 금액은 아는데 연금으로 받을 금액을 모르죠. 어쨌거나 이자를 쏙 빼는 게 이거라는 얘기인데, 이때는 200원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와 얘는 역수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21번 한번 볼게요. 감채기금 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이다.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이다. 맞는 겁니다. 현재 1원을 빌렸을 때 매기 상환할 원금과 이자분을 계산할 때 이용되는 계수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다. 현재 1원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금이자를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가치의 역수다. 맞는 겁니다. 자, 연금의 내가계수는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매기 1원씩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찾을 돈, 이거를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저당 대부액 중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하고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 한다. 맞는 겁니다. 돈 빌린 것 중에 갚지 않고 남아있는 돈을 잔금이다. 그리고 원금 중에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을 해줍니다. 자, 5번 보시면 감채기금 계수는 이자율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계수이다. 매년 1원씩 받게 될 금액을 일시불로 환원한 값수. 요거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입니다. 감채기금 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22번 보시면 A부동산의 다음 1년간의 소득 및 비용 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 자, 순영업소득은 가유, 순, 전후다. 그래서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주고 기타 소득은 더해준 거를 유효조소득이다.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낸 거를 순영업소득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매기 지불해야 될 부채 서비스액 요걸 뺀 거를 세해 전 현금수지,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빼낸 거를 세해 후 현금수지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효총소득 혹은 유효조소득이라는 겁니다. 유효조소득은 1억으로 정해져 있네요. 1억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순영업소득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여기 소득세, 여기는 영업경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 여기서 빼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부채 서비스액, 이거는 여기서 빼내야 되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그 기업 회계에서 그 비용이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회계 처리상.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우리 투자로는
현금이 나가고 현금이 들어온 거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돈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그 다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재산세 요 정도를 합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부 합치니까 3,800만 원이네요. 1억이고 얘는 3,8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6,200만 원. 이게 바로 순영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재무비율과 승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요것도 이제 박스를 제가 이제 그려놨기 때문에 요약집에 여기 앞부분에 잘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조소득 승수가 아니라 이거는 순소득 승수입니다. 승수. 1번 틀렸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한 게 아니라 원리금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하다. 자, 부채 감당률이 뭐냐면, 부채 감당률이다. 얘는 순영업소득을, 자,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죠. 부채 서비스액이다. 자, 그러면 이게 1이라는 얘기는,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순영업소득이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돈 벌어서 빚을 딱 갚을 정도. 요거를 1이라고 하는 겁니다. 1. 그러면 이게 1보다 이거를 작다는 얘기는, 얘가 한 500원이면 이거 0.5죠? 1보다 작네요. 그러면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 아니라 조소득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4번 보시면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커진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대부 비율은 은행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맞네요. 자, 채무 불이행률은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한다. 이거는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24번 보시면 주택저당 대출액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대출기간이 예상 인플레이율을 3%로 예상하여 고정금리 7%로 자금을 대부해 주었는데 예기치 못한 인플레가 추가로 2%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 대출기간의 실질금리는 9%이다. 이 틀렸네요. 자, 고정금리는, 네, 고정이자율은 나중에 인플레가 발생하도 못 건들죠. 그러니까 실질금리에다가, 실질금리라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가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이 받으려고 하는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나중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그때 올리면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을 감안해서 금리를 책정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자, 보니까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은 2%, 앞으로 매년 2% 정도 예상된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7%를 정했다는 얘기는 실질금리는 얘는 5% 정도 먹으려고 했다는 얘기죠.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추가로 2%가 추가로 더 발생됐답니다. 그러면 실제 인플레는 4%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건들지 못하죠. 그러면 결국은 실질 이자율이 2%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손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틀렸네요. 2번 보시면 변동금리 대출은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맞겠네요. 일정 기간마다 금리를 기준금리에 따라서 올리거나 내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 보시면 대출기간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맞겠죠? 이런 위험을 회피하려면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이자율을 예를 들어 10%로 해서 책정했는데 나중에 시장 평균금리가,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에 따라 변동되는 평균금리가 8%로 하락했다. 이럴 경우, 자,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10%로 빌리기를 했는데, 자,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8%로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죠. 얘는 안 되겠다.
다른 은행에서 돈 빌려서 갚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기 상환 위험. 이렇게. 그다음 이번에는 거꾸로 시장 평균 금리가 12%로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인플레이를 잘못 예측한 겁니다. 실제 인플레이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그 대출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12%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대출자는 그 손실이 손실이 무지막지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주로 빌려줬다. 그러면 그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은행은 아주 손실이 막심할 수밖에 없네요. 막대할 수밖에. 그래서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이자율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 볼게요. 24번에 4번.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고정금리 대출 차입자에게는 조기 상환할 요인이 생긴다. 맞는 겁니다. 자, 거꾸로 5번에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대출 기간은 수익성이 악화된다. 맞겠네요. 예, 이거 수익성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자, 이거 항상 맨날 회마다 물어보는데, 이렇게 볼게요. 이거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원금 균등 상환저당. 이거는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저당. 이거는 이제 체증식 상환저당입니다. 이건 점증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금 지불액이 됐든, 초기에 원금 지불액이 됐든, 혹은 원리금 지불액이 됐든, 이렇게, 그 원금 상환이 초기에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세 번째는요, 체증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6번은 기억번 볼게요. 차입자의 첫해 월 불이백이 가장 많은 대출 상환 방식은 첫해 월 불이백이 가장 많은 것은 뭐예요? 원금 균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환 기간 동안에 총 납부액의 크기가 가장 작은 대출 상환 방식은 총 납부액이니까 이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납부액이 가장 작은 것은 원금 균등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만기까지 원금은 다 갚는 거는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자 같은 경우를 볼게요. 얘는 초기에 거의 뭐만 회수해요? 원금으로 회수하지 않고 거의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원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체증식이 셋 중에서 이자율이 일단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원금 균등이 가장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가장 크고, 그리고 또한 초기에는 거의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거의 갚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 납부액의 크기가 가장 큰 거는 원금, 여기서는 총 납부액의 크기가 가장 작은 대출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했어야 돼요. 자, 다음 26번 보시면 갑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연이자율 8%, 10년간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의 경우 4회차에 갑이 상환해야 될 원금은, 요거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약간 읽다 보면 함정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금 균등은 매기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4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매년 말에 갚는다면 10년인데 매월 갚는 거니까 얘는 1년은 12개월이죠. 요거 계산하면 아마 2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럼 20만 원 내내 하나 더 쳐야 되겠네요. 하여튼 20만 원. 20만 원을 이게 뭐예요? 자, 120개월 동안은 매기 갚는 겁니다. 원금은. 그리고 이자는요,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서 계속 이자가 붙는 거고.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4회차가 됐든 아니면 20회차가 됐든 58회째가 됐든 전부 다 원금은 20만 원씩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26번은 2번이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27번 보시면 다음은 부동산 이용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자, 도시 스프롤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 계획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도시가 무계획적, 그다음에 불규칙적,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이다. 맞는 겁니다. 자,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외부로 나갔던 사람들이 도시 쪽으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옛날에 그 저소득층이 거주했던 지역들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도시 회춘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의 재개발 등으로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에서 중고소득층으로 유입 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2번 맞는 겁니다. 3번 보시면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다 그런 얘기고,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누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이 틀렸는데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이거는 직주분리가 아니라 주거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도심 고동현상이라는 것은 도심의 중심 업무지구와 교외의 주거지 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유동성, 이거를 고동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고동 비율이 상당히 직주 분리하게 되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 얘기고, 한계지라는 것은 뭐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점점 커나감에 따라서 논밭을 잠식하죠. 그러면 이때 그걸 택지로 자꾸 이용하는 토지의 맨 끝에 있는 땅들, 이런 땅들을 한계지다 해줍니다. 28번 보시면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유형적 개발과 무형적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의 개발, 이거는 혼합 방식이 아니라 복합적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합 개발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섞어서 하는 그런 방식을 혼합 방식이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보시면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의 물리적 공간 범위는 축소된다. 그러니까 그 종전 토지보다 작은 토지를 받습니다. 이 경우의 환지는 면적 기준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한다. 맞는 겁니다. 종전 토지의 가격에 상응하는 그 환지를 받게 돼요. 자, 4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며 이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번 맞겠네요. 장기간 소요되니까 미래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죠. 5번 보시면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 신탁회사에 이전된다. 맞는 겁니다. 사후 위탁 방식과는 다르게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그 신탁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로서 그 담보대출도 그 사람이 다 알아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도 넘겼으니까 그런 형태를 토지 신탁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29번 보시면 부동산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때 이제 자, 시장성 분석과 시장 분석이 있는데, 시장 분석이다. 이거는 시장성 분석이다. 자, 시장성 분석이라는 것은 동유형의 부동산들의 일단 어떤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장성 분석은 그 해당 부동산, 개발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매매 혹은 임대 능력을 파악해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하나의 특성한 기법이 있는데, 뭐 흡수율 비거, 흡수율 분석,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시장성 분석은 개발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것이다. 1번 맞고, 2번 보시면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행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부동산이 실제로 매매 혹은 임대 능력을 파악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시장 침투율은 일종의 이제 어떤 시장 점유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침투했을 때. 그래서 시장 침투율은 신규 부동산이 기존의 지역사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증거 못해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여기 이거 다음에 이거 다른 형태의 경제성 분석이다 해서 5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맨 먼저 지역 분석,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요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요때
이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 여부만 파악해 보는 겁니다. 수익성이냐. 그래서 이거는 보통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단계다 해주면 돼요. 그리고 최종 결정하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그러한 단계를 투자 분석 단계다 해줍니다. 그래서 자, 4번 볼게요. 타당성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에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기대가 되나 이걸 따지는 거고. 자, 투자 분석에서 개발 대상 부동산에 대한 타당성 있는 투자 대안이라면 투자자는 당연히 그 투자안을 받아들여 투자 결정을 할 것이다. 이게 틀렸네요.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 분석 단계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틀린 겁니다. 30번 보시면 다음 표에서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이건 이제 단골로 가끔 물어보는 건데, 자, 만약에 이걸 입지 개수다, 로케이션 코에션에서 이거는 이거 부동산 업종의 LQ를 계산해라. 그러면 전국의 부동산 산업의 인구 비율분의 해당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인구 비율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국 보니까 전국에는 총 여기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 고용 인원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1000명이 종사하는데 고용 인구수가 그 중에서 부동산 업종에는 500명이 종사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금액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A 지역 같은 경우는 A 지역의 전체의 고용 인구는 400명인데 그 중에서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0명이죠. 그러면 이것도 0.5고 이것도 0.5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로 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31번부터는 끊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